아침의 광주 하늘은 약간 쌀쌀했고 해가 막 떠오르자마자 축축한 봄바람이 골목골목을 파고들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벚나무 가지에는 분홍빛 꽃이 하나둘 활짝 피어 고요한 공간에 화사함을 더했다. 매년 이맘때면 동네 사람들은 거리와 골목을 아침 일찍 거닐며 도심이 분주해지기 전 부드럽고 포근한 기운을 만끽하곤 한다. 한성은행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마른 체구의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낡아 헤어진 갈색 코트를 입고 구겨진 천 신발을 신었으며 빛바랜 천 쇼핑백을 손에서 놓지 않고 꼭 쥔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고 눈가가 움푹 들어가 있어 누구든 스쳐 지나가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석진. 올해로 70이 훌쩍 넘었다. 노인의 굼뜬 걸음을 보며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또 다른 이들은 바쁘게 오가느라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었다. 아침이면 이 길에는 사무직 직원들, 학생들,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이 어우러져 북적이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오로지 노인만이 여전히 느린 걸음을 고수하고 있었다. 한성은행 정문에 다다랐을 때 노인은 숨을 길게 내쉬며 잠시 멈춰 섰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의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훤히 보였다. 길 위의 평온함과는 달리 은행 내부는 분주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줄을 서 있는 고객들, 서류와 거래 업무에 몰두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노인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얇은 코트 속에서 어깨가 살짝 떨리는 듯 했다. 창구에 다가서자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돈을 좀 보내고 싶은데. 짧은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한 창구 직원 이수경 씨는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힐끗 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얼마를 보내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약간 지치고 급한 기색이 감돌았다. 아마도 업무가 빡빡한 탓일 것이다. 노인 최 씨는 천 가방을 뒤적여 계좌번호와 송금액이 적힌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수경 씨는 쪽지를 살펴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 신분증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허둥지둥 겉옷 주머니, 바지 주머니를 차례로 확인했다. 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낡고 구겨진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모서리가 말려들고 글자도 흐릿해진 상태였다. 직원 이수경 씨가 다시 눈살을 찌푸렸다. 어르신, 이건 유효기간이 지난 구형이네요. 다른 서류는 안 가지고 오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허리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진 듯 한층 더 구부정해 보였다. 이수경 씨도 안타까워 보였지만 은행 규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이렇게 설명했다. 정식 서류가 없으면 이렇게 큰 금액은 송금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딱히 차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규칙대로 응대하려는 객관적인 태도였다.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도 하고 반쯤은 호기심 섞인 무심함으로 지나치기도 했다.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며 사정을 했다. 이건 기부하고 싶은 돈이에요. 제가 새 신분증을 깜빡하고 못 챙겨왔어요. 누군가 희죽거리며 웃었다.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힐끗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번거롭게도 저 노인 복장 좀 봐. 무슨 돈이 있다고 송금을 한다고. 곁에 사람도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허름한 옷차림, 낡은 신발을 신은 노인이 거액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렇듯 몇 마디 수군거림이 번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직원 이수경 씨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분명히 말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해야 해요. 오늘은 일단 집에 가셔서 다른 서류를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속상해했다. 몇 번이고 무언가를 더 해명하려 했지만 마른 침이 목에 걸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나이가 많아 자주 오가기 힘든데 혹시 좀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아님 지점장님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저를 아실 텐데. 바로 옆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이 귀찮다는 듯 투덜거렸다. 안 되면 말고. 저 노인 때문에 줄이 더 밀리네.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송금은 무슨 저렇게 꾀죄죄한 차림에 돈이 있을 리가. 다시금 많은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고 대부분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이수경 씨 역시 진퇴양난인 표정으로 시계를 슬쩍 확인하더니 곤란해하면서도 규정대로 응수했다. 어르신, 다른 고객님들에게도 불편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저쪽 의자에 앉으셔서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조금 뒤에라도 지점장님이나 가족분께 연락하셔서 서류를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군 채 대기석으로 천천히 물러났다. 손에는 여전히 기부금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쥐고 있었다. 대기석에는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학생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다. 청바지 재킷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는 그녀는 박현아로 사회학과 3학년 학생이었다. 오늘 아침 등록금을 내러 은행에 들른 참이었다. 노인이 우울해 보이자 그녀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펴보다가 다가섰다. 노인은 무척 힘이 빠져 보였고 깡마른 어깨가 약하게 떨리는 듯했다. 박현아는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제가 필요한 전화라도 대신 해드릴까요? 노인은 그녀의 관심에 잠시 놀란 듯 말을 더듬었다. 내가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유효 서류가 없다네. 아들한테 부탁하려 해도 바빠서 바로 못 올 것 같고. 아들이라는 말에 노인의 표정에 어두운 그늘이 내려앉았다. 박현아는 왠지 모르게 그 속사정을 느낀 듯 살포시 미소 지었다.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휴대폰은 어디 있으세요? 노인은 접이식 구형 휴대폰을 꺼냈다. 작고 낡은 화면이었는데 펼치자마자 곧바로 전원이 나가버렸다. 아마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네. 고장도 난 것 같고. 그러자 박현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제 폰으로 걸어보세요. 괜찮아요. 번호만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노인은 머뭇거리며 거절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내 아들은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워낙 바쁘니 통화가 어려울 거야. 박현아는 포기하지 않고 되물었다. 그럼 지점장님, 번호나 아시는 분 중 다른 분 연락처 없으세요? 제가 대신 전화해 드릴 수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예전에 이 지점에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함께한 적이 있지만 당시 지점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던 것이다. 그렇구나 하고 잠시 생각하던 박현아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 창구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그럼 여기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가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직원분들과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고객이라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노인은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약간 체념한 듯 대답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지.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박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 데스크로 가서 한 신입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얘기를 나눠보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소액이면 가능하지만
어르신이 보내시려는 금액이 너무 커서 신분 확인이 필수예요. 결국 박현아는 돌아와 노인에게 그 사실을 다시 전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도 예상했던 답이었다. 그 시각 대기석에는 서너 명의 다른 고객도 앉아 있었다. 그중 한 중년 여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일부러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나이 들어서 괜히 문제만 일으키고 참 시간 잡아먹네. 노인은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앙상한 등이 더 움츠러드는 듯했다. 참다 못한 박현아가 부드럽게 그 여인에게 말했다. 이유가 있으실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 여성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근처에서 정장을 입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청년이 끼어들었다. 학생, 괜히 애쓰지 말아요. 어르신이 큰 돈을 보낸다고 해도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을 듣고 노인 최 씨는 더욱 창백해졌다. 한 손엔 여전히 계좌 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다. 박현아는 그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에 여성이 씩씩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명찰에는 신민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로비를 둘러보던 신 과장은 고객들의 상황을 점검하려는 듯 눈길을 돌렸고 박현아는 그녀가 고객 서비스 부서 소속임을 알아차렸다. 박현아는 급히 다가갔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곤 방금까지 벌어진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신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도 이번에 이 지점으로 와서 잘 모르겠네요. 어르신이 오래된 고객이시라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금액이 크면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아의 간절한 표정에 신민지 과장은 직접 노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노인은 예전 지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은 아마 다른 지점으로 갔을 거예요. 신 과장은 노인 옆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물었다. 어르신께서 그 큰 돈을 왜 급히 송금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기부가 목적이시라면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외곽 쪽에 있는 보육시설, 아니, 보호센터죠.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장질환을 앓는 몇 아이들의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에 내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며 노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는 그 귀한 눈물을 급히 닦아내며 어딘가 미안해하고 있었다. 박현아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허름한 겉모습 이면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니 그녀는 새삼 놀랐다. 신민지 과장은 묵묵히 귀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시다면 저희 은행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르신께서 한성은행에 예전부터 갖고 계신 예금 계좌나 적금 통장이 있으신가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긴 했어요. 제 이름 최석진으로. 정확한 번호는 잊어버렸지만 그동안 아들이 다 해주었거든요. 이번엔 아들 신세 지지 않고 직접 하고 싶었어요. 신민지 과장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일단 시스템에서 조회해 볼게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통장을 찾으면 그걸로 확인 근거가 되니까요. 노인은 대기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대었다. 곧 은행 문이 열리며 마스크를 벗은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다 노인을 발견하곤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최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노인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가 교회 봉사활동 때 함께 일했던 김건호라는 청년 자원봉사자임을 알아차렸다. 건호는 이번에 대학원 등록금을 내려고 은행에 들렀다고 했다. 노인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둘이 반갑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변했다. 건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는 얼굴로 외쳤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대단한 후원자세요. 노숙인들을 돕고 아동복지시설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말에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던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아까 노인을 비웃던 정장 차림의 남성도 다시 한번 노인을 힐끗 쳐다보며 뭔가 중얼거렸고 노인을 무시하던 중년 여성 역시 머쓱한 빛을 띠었다. 건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조용히 후원하길 원하셔서 늘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잘 몰랐지. 사실은 광주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때 마침 신민지 과장이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존중 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어르신 은행 기록을 찾아봤는데 7년 전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적금으로 모아두셨더군요. 제대로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놀란 기색을 지었다. 마른 몸에 낡은 옷을 걸친 노인이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일순간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신민지 과장은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어르신이 말씀하신 보호시설에도 전화로 급히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 지금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은행 차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송금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목적이 분명한 기부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현아가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고 미안함과 존경의 눈빛이 가득했다. 아까 상대적으로 차갑게 대했던 창구 직원 이수경 씨도 조심스레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게 굴었죠.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가씨는 원칙대로 일을 본 것뿐이죠. 잘못한 것 없어요. 방금 전 노인을 깎아내리던 중년 여성 역시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사과했다. 어르신, 제가 괜히 안 좋은 말을 했네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사람 좋게 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다들 바쁘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탓이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도 머쓱해했고 묘한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부끄러움이 채웠다. 이윽고 송금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려던 찰나 은행 문이 다시 열리더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에 남성이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재빨리 안을 둘러보더니 노인을 향해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노인은 돌아보았다. 그 남성은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 최태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큰 움직임이 포착되면 문자를 받도록 설정해 두었기에 광주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급히 차를 몰아온 것이었다. 태연은 노인의 상태를 위아래로 확인하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오시기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노인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네가 바쁘잖니? 내가 스스로 하려 했지. 괜히 너한테 또 번거로움을 줄까봐. 그 말에 태연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였다. 아버지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그렇게 말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은 노인의 아들이 성공한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기색이었다. 단정한 외모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태연의 표정에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태연은 신민지 과장에게 돌아서서 예의를 갖춰 물었다. 아버지께서 혹시 은행에 불편을 끼치진 않으셨나요? 신 과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지금 막 거래를 처리해 드리려던 참입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곁에 서 있던 박현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현아는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별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태연은 미소 지었다. 마침내 송금이 모두 끝났다. 노인 최 씨는 꽤 큰 금액을 보육시설로 성공적으로 보냈고 이수경 씨와 신 과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프린터가 윙 소리를 내며 거래 내역서 출력이 완료되자 태연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사실 아버지는 벌써 10년 넘게 조용히 기부 활동을 해오셨어요. 새 옷, 좋은 채는 관심이 없으시고 항상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십니다. 서울로 모시고 가고 싶어도 아버지는 광주가 좋고 여기가 도움을 줄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처음에 노인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얼굴이 벌개져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반성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러난 뒤 노인은 송금 확인증을 들고 가슴을 쓸어내리듯 안도했다. 은행 로비의 커다란 알림판에는 건강한 심장을 위하여라는 취지의 기부 관련 홍보 문구가 쓰여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노인이 어떤 이유로 송금하는지 듣고 나서 저마다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박현아도 밝은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축하드려요, 어르신. 드디어 일이 해결됐네요. 노인은 인자한 웃음을 지었다. 모두 자네 덕분이야.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구먼. 태연 역시 따뜻한 표정으로 제안했다. 아버지, 차를 밖에 세워놨어요. 박현아 씨도 같이 점심 드시러 가시죠. 오늘 너무 고마워서 꼭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박현아는 손살에 쳤지만 노인과 태연이 거듭 간청하자 마침내 승낙했다. 세 사람은 은행 근처 음식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이 집은 삼계탕으로 유명했는데 뚝배기에 뜨끈한 닭 한 마리가 나올 때마다 구수한 향이 식탁 위에 가득 퍼졌다. 태연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살뜰히 챙겨드렸고 노인도 현애에게 반찬을 건네주며 권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사람들도 봄꽃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나누고 있었다. 식사 도중 박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은 형편이 되시는데도 왜 이렇게 소박한 생활을 선택하셨어요?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대답했다. 난 전쟁이 끝난 뒤 한동안 제대로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생활을 해봤어요.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한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까지 못 살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했어. 내가 여유가 생기면 꼭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그리고 차림새가 화려할 필요는 없잖나. 그런데 쓸 돈이 있다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먼 추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소박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나에겐 행복이야. 돈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박현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태연이 아버지의 말을 거들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밥 한 그릇이라도 있으면 한 입도 못 먹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빈곤층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들은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벚꽃가지를 살랑거리며 새 계절의 활기를 전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태연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현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오늘 도움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현아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전 보답을 바라며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께서 어려워 보이셔서 당연히 도운 거예요. 노인은 살며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우리 부자, 후지는 정말 자네에게 고마워. 하지만 자네가 돈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예컨대 시간이 되면 우리와 함께 보호시설에 가보는 건 어때? 오늘 자네가 간접적으로 도와준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박현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연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잘 됐네요. 이번 주말에 제가 차를 마련할 테니 다 같이 가봅시다. 그 제안에 박현아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은행에서 있었던 작은 일로 인해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편 한성은행에서 노인이 송금을 거부당할 뻔하다가 사실은 기부금이었다라는 소식은 그날 오후부터 금세 주위에 퍼졌다. 여러 직원과 목격자가 전한 이야기였는데 노인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의 억울함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다. 지역 신문에서도 흥미롭게 생각하여 노인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노인은 싹싹하게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유명해졌으면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보호시설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기자는 그의 뜻을 존중하여 이름은 밝히지 않고 기사로 간단히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그 보육보호시설이 처한 상황을 더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동의했다. 며칠 뒤 주말, 박현아는 편안한 차림으로 최석진 씨, 그리고 최태현 변호사와 함께 광주 외곽의 작은 보호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대부분 고아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다. 세 사람이 도착하자 아이들은 마치 새처럼 종종 걸음으로 뛰어와 반갑게 맞이했다. 그중 8살가량으로 보이는 민희라는 아이가 최 씨에게 달려와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최 할아버지다. 또 오셨어요? 그 애정 어린 장면에 박현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시설 관계자의 얘기로는 민희가 곧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바로 이 노인의 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노인은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꼭 책임진다고 약속했지. 곁에서 태연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노인이 아이들 앞에서는 끝없이 다정한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수년간 노인은 이런 방식으로 아동들의 심장 수술비를 지원해왔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민희를 바라본 박현아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와락 안았다. 민희야, 너 정말 용감하구나. 언니가 자주 놀러 올게. 주변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들어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냈다. 온통 따뜻한 기운이 시설 안을 가득 메웠다. 이는 막 피어나는 벚꽃처럼 누군가에게 다가온 희망 같은 풍경이었다. 한참 뒤 시설 관리자와 함께 노인과 태연, 그리고 현아는 시설 개선과 의술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다가 현아가 뜨겁게 열정을 드러내며 제안했다. 저 사회학 전공인데 학교 친구들과 함께 와서 수업이나 문화활동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기업 후원을 연결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고요. 노인은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귀한 마음 정말 고맙구나. 현아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행에서 노인을 도운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지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태연 또한 거들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기부나 후원금 관련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시설 관리자도 감격에 겨워 연신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노인과 아들을 그리고 젊은 여대생이 함께 앉아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들은 시설을 떠났다. 오렌지빛 노을이 외곽길을 물들이고 있었고 벚꽃이 가로수마다 살랑이며 봄의 환영을 보내는 듯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박현아는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할아버지,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사회적 편견과 각종 압박이 참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서로를 돕고 배려할 마음만 있다면 그런 장벽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맞아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요.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경솔하게 결론 내리는 건 위험하답니다. 은행에서 노인을 의심하고 깎아내렸던 시선들. 그 험한 말투들이 현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무엇보다 노인의 선의가 확인되자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차창 밖으로는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이 분홍빛 물결을 이룬 채 흔들리고 있었다.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꽃들. 마치 자칫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최노인 안에 숨어있던 강인한 마음처럼 꽃이 발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최석진 노인의 이야기는 박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크고 떠들썩한 미디어에 오르내리진 않았지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모두 깨달았다. 선행은 부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상대를 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마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